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어제보다 59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42명 외에 대전 7명, 충남 3명, 대구, 전북, 세종, 제주가 각 1명씩 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는 양상이어서 걱정입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와 함께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한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감염자도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상규명을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시켰다며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 이동형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국과수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사망사고가 나는 등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담화를 통한 비난은 자제하는 반면 각종 매체를 통해 앞으로의 조치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북 비판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연락사무소 파괴 소식에 통쾌했다며 각계 반응을 전하는 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다만 파상 공세를 벌이던 대남 담화는 자제하고 청와대의 비판에도 공식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자제력이 한계를 넘었고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발표를 신중히 대하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보다 한미 동맹을 내세운다면 강경한 보복 조치를 부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적 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정해질 거라며 향후 수위 조절 여지는 남겼습니다. 경고성 발언 하나만 가지고 이 소위 예고된 대적 행동 조치를 이후에 연속적으로 또 내기에는 명분이 좀 약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이 결과도 좀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좀 본 다음에 나름대로 한국과 이쪽에서 좀 긍정적 신호가 나온다 하면은 통일부는 장관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는 현재 여러 상황이 발생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5달 만입니다. 한미 조율에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이 외교부는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한미 수석 대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 1월 이후 5달 만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한미 고위급 접촉이 없었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만남을 미루지 않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의도를 공유하고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하며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 때문에 남북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외교부는 이번 한미 간 만남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협의 결과도 발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2인 3각으로 우리의 행보를 묶는 그런 족쇄가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란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워킹그룹이 좀 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한편 비건 부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하와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고위급 회담을 가진 직후여서 한미중 연쇄 대북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군이 개성공단의 부대 주둔 등 4대 조치를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대북 비상 감시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접경지역 군사행동과 개성공단 금강산지구 부대 재배치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우리 국방부는 선을 넘지 말라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GP 일부에 경계병을 투입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군은 일부 GP에 예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을 뿐 특이 동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군 당국은 피스아이 등 정찰기와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등 육해공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연일 정찰기들을 남한 상공에 출동시키며 대북 정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은 가능성 있는 북한군 도발 유형들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서해 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하거나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고사총을 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국방 등 대북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소극적인 대처를 질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과 교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한 부처 장관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최근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통일부에서는 서우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당 내부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교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국정원이 희망 섞인 보고로 대통령을 기망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웅걸 의원도 그동안 외교 안보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며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심기일전에서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권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안이하다며 변화를 촉구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이상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며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 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던 바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외교 안보 라인을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외교 안보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소통로가 끊긴 가운데 인적 쇄신이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뭐 본래 가기로 돼 있던 거지 특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가면 그게 특사인 거죠. 뭐 아니면은 갔으면 특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외교부에서 밝힌 그런 목적은 지금 워낙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니까 이제 그 북한의 긴장 상태가 더 이상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한미가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여러 면에서 지금 한미가 얘기할 것이 꽤 있죠. 왜냐하면 4일부터 시작돼서 김여정 담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공동사무소 폭파까지 온 이 상황이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런 그 시각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원래 하는 일이 북한 핵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북한의 공세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 12일 날 그 이성건 외무상 담화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미국을 향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핵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전이랑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이것이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해갖고 문제가 됐던 핵 억제력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뭔가 이 협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과연 결국은 이 제재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미국과 좀 어떻게 논의를 해서 조금 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융통성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조청년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뭔가 역사적인 남북 합의를 해놨으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을 못하는 건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미국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저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상황이 미국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그 17일 김여정 담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 4대주의다, 동맹을 민족공조보다 앞세운다, 그리고 실무회담까지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도훈 본부장이 가는데도 굉장히 로우키로 갔죠. 알려지지를 않았고 괜히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간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저는 잘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것을 뭐 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 대남 공세고 미국이랑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저는 북한이 결국은 미국을 목표로 해서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북한이 지금 예고한 대로 군사적인 조치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미가 공통 같은 목소리를 낼 그럴 때가 이제 필요도 있겠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뭔가 북한을 갖다가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저런 성의를 보였는데 그러면 왜 한국을 자꾸 발목을 잡냐고 미국한테 야단을 쳐야지 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상당히 원망스러웠는데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뭔가 나오긴 하겠군요. 뭐 이 전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면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제재의 문제인데요. 제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를 원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내법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요. 미국 의회가 통과된 법들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활용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죠. 그것을 발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금 제재를 유예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엄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할 거고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비판이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대선 국면에서 북한에 지금 이런 행동이 있는데 만약 유예를 한다, 예외를 한다 하면은 뭐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미국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뭐 우리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것이 있다. 제 판단에도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진행을 하려면 한 남북 간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면제를 받거나 예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누구의 문제가 더 크냐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북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조금만 융통성 있게 풀어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남북 합의의 기본 계획서는 제출을 해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미 재무부가 이것을 총괄을 하는데 이것도 재무부도 미국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뭔가 하나 계약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철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제가 알기로는 3단계로 지금 제재 예외까지 논의가 됐는데 1단계만 얘기를 하다가 지금 2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가려면 남북이 합의한 안을 갖고 와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뭐 남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좀 탐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데 미국도 이제 비상조치에 대한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긴급한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관련돼서 제재를 가했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다시 1년을 연장했더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전 대통령들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매년 아까 매 대통령마다 하나씩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하나가 더 늘어서 지금까지 총 6개의 행정명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매 1년마다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은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대통령들이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표현들을 보면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라고 이미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뭐 남북 간의 긴장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 때문에 특별하게 연장이 됐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강경론도 있고 뭐 유화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북한을 확실하게 더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뭐 논의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하자는 쪽일까요? 뭐 정치권과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화당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그 일종의 포용 정책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포용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에게 배신당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미국 언론에서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강경 주장이 나오죠. 그 주로 전직 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만약 군사적인 도발까지 간다면 그동안 유예하고 중단했던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적당히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좀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겠죠. 다음 재선을 위한 망신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할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압박을 가해서 아직까지 대선에 11월까지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 흔들리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좀 받아내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려면은 일단 한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레드라인 이미 이제 이른바 금지선인데 ICBM을 이제 북한이 발사하면 금지선을 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까지 북한이 갈 것이냐 말 것인가가 관건이죠. 근데 거기까지 간다 안 간다 둘 다 의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실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몰아붙이고 재선 이후가 되던 민주당이 됐던 그 이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에서 확실하게 협상의 우위에 서서 북한이 하겠다. 그러면은 ICBM 발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 이상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강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북한이 혹시라도 ICBM을 발사를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북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금지선을 넘는 초고강도 도발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감시 활동이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잠수함에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제 미사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는 있는데 현실화될까요? 1차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대남 이 압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에서 얘기를 한 것을 지시를 했죠. 그래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총참모부의 소속이 아니라 전략군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근데 전략군은 친솔부대라고 해갖고 김정은의 직계 부대들입니다. 근데 김여정이 얘기한 것은 총참모부에 지시를 했고 거기서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SLBM을 포함해서 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점에 지나면은 북한은 하겠죠. 특히 SLBM 같은 경우에는 만약 준비가 됐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지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미국한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되죠. 사실상 본토를 노린 거기 때문에 뭐 준비가 됐다면 그것은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또 중국하고 러시아를 좀 움직여서 뭔가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공세가 시작이 될 때도 중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를 좀 잘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감사나 그런 얘기들이 칭찬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중국도 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것을 분명히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중국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뭐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남쪽에 한국의 이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미 워킹그룹 나와버려라. 이거 도대체 맨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협의한 다음에 그럼 생각해보자. 글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자. 자꾸 이러면서 거기서 막히는 거 아니냐. 한미 워킹그룹 진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내막을 아는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킹그룹을 처음 시작을 한 거는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을 기억하시겠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혼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유예를 얘기해 버렸거든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짐 매티스도 몰랐고 우리 정부도 몰랐습니다. 그때 워킹그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랑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에 김의겸 대변인이 말할 때도 이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2중, 3중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워킹그룹이 없다면 우리가 제재 면제나 예외를 받을 때 각 미국의 부처들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요즘 제재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원포인트 서비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갖고 우리한테 답을 준다. 물론 결과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조차관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할 말은 없지만 이 과정 자체는 한미 간의 협력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워킹그룹에 가거든 좀 세게 좀 얘기하고 뭔가 좀 얻어갖고 와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논의 자체는 없애버리지 또는 뛰쳐나와버리지 거기 왜 몸을 담고 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붙이면요. 지금 이도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있고 저쪽은 비건이 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상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나 폼페이오 장관한테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서 지금 한미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잘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교류단체들이 추진해온 협력사업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데다 남북관계마저 악화되며 사업 추진은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과 민간 교류를 이어온 이 단체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며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현실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진하던 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개풍의 묘목 재배장 조성,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해 묘목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농기구 등 여러 물자가 필요해 지난해 대북 제재까지 면제받고 기다려왔는데 지금으론 북한과 협의 가능성조차 희박해진 겁니다. 악재까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간의 조금 교류는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스포츠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째 이어온 남북 축구 정기 교류전이 올해 8월 북한 원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대회만큼은 남북 간 위기에도 취소된 적이 거의 없던 터라 협회는 이번에도 교류전이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다. 즉 이것은 유일하게 정착된 남북한 그 정규 교류, 스포츠 교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도적 분야를 비롯해 교류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만 110여 건인데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나눠야 될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모아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는 남북관계가 얼어붙더라도 남북협력 사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탈북자 단체는 대북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보낼 준비는 모두 마쳤고 6.25를 전후해 대북 전단도 뿌린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쌀 1kg과 마스크 한 장이 든 페트병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사흘째, 탈북자 단체 큰 셈이 북한에 보낼 쌀을 포장하는 겁니다. 오는 21일 쌀 500kg을 병 500개에 나눠 담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이번이 108번째 쌀 보내기입니다. 지난 8일에도 쌀 페트병을 인천 성모도 바다에 띄우려고 했지만 주민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단체는 5년째 해온 활동인데 왜 갑자기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인도적 차원의 행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배를 걸치 말라고 보내는 건데 마스크하고 이거 뭘 자꾸 가르치겠어요? 사상이 있어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달 말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풍선에 매달아 날린 자유북한 운동연합. 이번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풍향만 맞으면 25일을 전후로 언제든 날리겠다는 계획인데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달란 접경지 주민의 반응에 15년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출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측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건데 일단 사과만 해. 원산복구하고 사과만 해. 그러면 당분간 지켜보고 보내지는 않을게. 이런 가운데 쌀 보내기 행사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는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탈북자 단체 큰샘의 법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살포 예상 지역을 위험 혹은 집합 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경기도와 인천은 각 단체의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남북 간 긴장뿐만 아니라 남남 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계기, 바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죠. 도대체 대북전단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입니다. 너무 자극적이라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얼굴이 노출이 심한 사진에 합성돼 있고 선정적인 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대북전단 한번 보실까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나 볼 법한 노 전 대통령 비하 합성 사진이 북한 인권운동과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이 분노할 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대북전단 보내는지 몰랐다 등의 의견도 보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접경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이 탈북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9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또 날려보내겠다고 밝혀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채널A 관련 검언 유착 의혹,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과 추미애 장관만 참석한 채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나 진술 강요 주장이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비위 의혹인 만큼 대검 감찰부가 맡아야 하지만 검찰총장이 한 식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한 건 감찰 무력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조사받기를 꺼리고 회피하는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추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에 속도를 두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과 가까워져서 검찰개혁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추 장관은 모욕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춰지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비춰진 것도 제가 옹호하고 있다고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추미애 장관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인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게 왜 인권 문제냐? 이거는 검찰의 내부의 조직적인 비위라면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감찰 파트와 검찰 수뇌부, 검찰 수뇌와 법무부 장관 계속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치러졌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또 민주당과의 같은 계를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같은 정당 출신이었고 뭐 선배이기도 하고 한데도 그 추미애 장관한테 굉장히 몰아붙였단 말이죠.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봉숭아 학당에다 왜 정리를 하지 못하느냐. 아까 뭐 송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랑 친해지더니 순치됐냐. 순치됐냐. 그래서 모욕적이다 뭐 그렇게 몰아가지 마라. 격양된 표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그 검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왜 컨트롤 못하냐 이거 같아요. 이거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만호 씨 비망록만 있었다면 재수사 들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이미 고인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망록 하나 가지고 재수사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한만호 씨 비망록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증언자가 2명이나 더 나타났단 말이죠. 당시 증언을 하기로 이렇게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서 증언대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3명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은 증언하지 않고 1명은 증언했고 1명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2명이나 이 비망록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시 쳐다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러면은 그 감찰로 가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인권으로 배당받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이 지금 의혹이 진실로 입증되면 이건 모해 위증 교사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검 중앙지검에서 감찰을 하고 법무부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중간에 가로챈 것이죠. 반려하면서 이거는 인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정말로 주위에서 지금 이야기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기 측근을 보호하려고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 중에 1명이 자기 측근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일단 그 대검찰청 쪽에서는 이 감찰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만일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찰은 아예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법사위에서 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오늘 저희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은상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인권위에서 나보고 조사를 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난 거기 나가지 않겠다. 이거 가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분명히 뻔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 그 감찰부에서 감찰하러 조사를 오라고 하면 나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편지를 열린민주당으로 썼고 그걸 오늘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다른 언론도 받아 쓰는 언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으면은 감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도 오늘 법사위 회의 끝나고 그 문제점을 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게 인권위원 감독실을 넘긴 것은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 했고 이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지시를 해서 감찰을 직접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감찰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법 28조가에 직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시행령도 있고. 근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인권부서는 이건 비직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기구로 가야 되는데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거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것을 지금 상태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을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동안 검찰이 그럼 우리는 자정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감찰부장은 외부 인사를 쓰겠다. 라고 해서 판사 출신 외부 인사를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찰하겠다고 나서니까는 검찰총장이 막아서면서 아니 이건 감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의 신뢰가 과연 쌓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셀프 조사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조사한 거에 의하면 검사가 잘못됐다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게 기소된 건수가 퍼센테이지로 따서 0.13%입니다. 5년 동안 0.13%. 일반인이 40%를 넘어가거든요.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한 권력 중에 하나가 기소 독점권이지 않습니까? 수사도 자기들이 하고 기소도 자기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검찰이 또 기소를 하니까 앞에 수사가 잘못됐어도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자신들이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식구, 내 후배, 내 동료가 잘못했을 때는 기소를 그냥 안 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사실 법무부의 감찰 규정을 보면 엄연하게 사건의 처분 내용이 현저하게 정상성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감찰을 하도록 이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 당시도 이게 특수부에서 맡다가 뭐 경제부로 가서도 조사를 받다가 좀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것이 그 경제부로 갔느냐? 이것도 그 금융조세조사부 935호실로 갔는데 이것도 그 지금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중됐거든요. 이 한만호 씨 관련된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위증했다고 새롭게 증언한 한만호 씨 동료들, 그러니까 감옥 동료들이죠. 그 조사가 3월부터 5월 달에 집중됐단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 비망록에 보면 검사들이 이번 선거는 뭐 이겼다. 정부 여당이 이겼다. 한명숙 총리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맞게 특수부가 아닌 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사가 집중됐다. 그럼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은 마약사범인데 마약사범을 왜 경제부에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한명숙 조사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돼버린다고 지금 법무부는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는 그때 뭔가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 아니면 그걸 재조사해야 되는 것을 감찰로 안 보내고 감찰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키는 두 개의 이제 비리 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 번호, 검찰에 배당된 사건 번호가 두 개인 것이죠.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는 거 하나하고 감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제자까지 아마 법무부에서는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미진하면 감찰을 다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이쪽을 한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검사가 직접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완전히 지금 언론의 여론 조작에 지금 휘말려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처음에 그 검찰총장의 최측근 뭐 H 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그때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피해자다 이런 얘기 됐었죠. 근데 지금 채널A 자체 조사 결과는 어쨌든 그 이동재 기자하고 담당 검사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 지금 지목받고 있는 검사 한동훈 검사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야 맞는 것인데 그때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식 입장을 내면서 어제죠.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이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본인이 기자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 그 고소고발을 해야죠. 그럼 기자가 검사 사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렇게 기자가 나를 사칭하고 다니면서 내가 뒤에 있다 이렇게 팔고 다녔는데 가만히 있는 검사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그 고소고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뭐 명예훼손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고발하겠다 하지 말고 이 채널A나 이동재 기자를 고소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뭐 여야 5명의 로비장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본인이 먼저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껏 침묵하다가 그 채널A 조사에서 통화한 건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찰 조사도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벌써 몇 달 전부터 특정됐는데 예.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특정됐는데 그렇다면 정말 자신들이 지금까지 말하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러서 그런 일이 있냐? 핸드폰 조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뒤늦게 한 거고 이동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기자 건도 수사가 문제점이 불거지고 고소고발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할 때 왜 바로 압수수색 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압수수색 했으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 핸드폰, 노트북 전부 다 지워져 버렸거든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누구 잘못이냐? 대문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거짓말할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검사들도 거짓말을 사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함의들을 갖다 뒤져 보면은 자기도 잘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김영준 검사가 성매매 의혹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것도 사실은 불기소됐었거든요. 불기소된 이유가 담당 검사 얘기는 그겁니다. 김영준 검사 본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아하. 이게 자신이 김영준 검사 성매매를 시켜줬다고 하는 사람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했을 때 저 안 했어요 하면은 기소 안 할 겁니까? 그 결국은 김영준 검사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김은정 검사가 얘기한 그런 것들 꼭 검사들은 다 정직만 얘기하지 않는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채널A 사건과 지금 앞에 그 한명수 사건은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감찰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 모두 감찰하지 마 하고 인권에 맡겼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과연 인권 사건이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인권 감독관에 맡길 일이냐. 그것도 왜 두 번이나 막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 사건이 길어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힐수록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그것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영 평론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느려졌지만 우리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영웅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의 이웃 모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을 이제 경제 활력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 문화의 기준 DH. 세대 공간은 고급 호텔처럼, 커뮤니티는 도심 속 리조트처럼, 조경은 현대미술관처럼 고객의 행복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함 DH. 지난 5월 22일 김재순이란 이름의 젊은 장애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나무를 부수는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숨지는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왜 홀로? 김재순이 김용균이다. 셋, 넷, 다섯. 제가 숫자를 세는 이유는 사고 발생 이후 20일간 이 사람의 죽음을 전한 언론 보도는 이 5건이 전부였습니다. 6월 11일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기계에 사람의 몸이 끼이는 협착 사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죠. 단독, 현대차 팰리세이드 코나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생산 차질, 부품사 사망자 사고 때문에. 사흘 뒤에 생산 중단할까? 협력사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십니까? 위에는 이전에 나왔던 보도인데 노동자 사망 사고 때문에 현대차의 작업이 멈춰질까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밑에는 나중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협력업체가 견디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하는 건 아닐까라는
언론 반성의 기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망 사고를 놓고 어떻게 사람이냐 펠리세이드냐만 따지고 있는가? 사람이 죽어도 생산 차질 타령인가? 몹시도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만 숨진 노동차는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의 존엄, 인간 존중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벗어난 우리 언론이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론 신뢰도 40개국 중에 40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40 중에 40.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우리 조사가 이루어지는 내내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네, 이 아픈 평가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저는 며칠 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기자보다 더 기자처럼 살았던 모두가 그렇게 평가하는 한 언론학자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도보다 사람입니다. 언론의 가치는 언론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소통하라! 일단 부러웠죠. 부러웠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가 궁금했는데 재원 확보에 있어서 성적장학금으로 진행된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 등록금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선례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라고 하면은 그 문제점이 절대 없어야 될 부분이 사실 서버 오류거든요. 그런데 그 서버 오류가 각 대학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특히나 교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떤 토론 중심이나 아니면 발표, 아니면 실기, 실험 등의 이제 실습 위주의 수업들이 다 주입식 교육화되고 이론 중심화되었다. 그래서 기대하던 그 오프라인 수업의 질만큼의 그 효용감을 못 느꼈다라는 부분이죠. 실시간 강의를 하다 중간에 버퍼링이 있거나 끊기면 그 부분을 못 듣는 상황에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은 그에 대한 형평성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3차 추경을 언급을 하시는 기사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최대한 빠른 결정과 최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비단 이것은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사회적 이슈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임자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예. 뭐 혈서도 등장했었다고 하죠. 예, 항의와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해결의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글쎄요, 결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이 돈을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예. 아니면은 지원 사업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 쓰도록 허락을 해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건데 글쎄 그건 어려워 보이죠. 추경이나 현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래도 교육부가 대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은 김종균 기자의 보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본부는 20년도 1학기에 발생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권 침해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기 위한 등록금 일부 환급을 요구한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국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쁜 처지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생 현금 지원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환급이나 감면을 결정하면 차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아직 재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차 추경에 포함하는 안은 물론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예산당국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과 다툰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아 기자. 네. 예, 우선 이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냐, 이때 이제 큰 논란이 됐던 건데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5일에요. 경북 경주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41살 여성이 몰던 그 SUV 차량에 치여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전 이 피해 학생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퉜고 운전자는 이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학생을 쫓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당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 학생을 수백 미터나 따라간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네, 사고가 난 뒤에도 다친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혼내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지적을 했지만요. 운전자 측은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국가수에서 사고 현장을 당시 이제 상황까지 재현을 하고요. 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 피해 학생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집중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가수는 CCTV와 블랙박스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국가수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이 국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 이번 주 안에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민식이법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또 피해 학생의 누나가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사고가 자꾸 납니다. 부산에서도 5살 어린이가 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는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부산의 초등학교 인근 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승용차가 20m를 더 달려서 인도를 걷던 5살 유치원생과 어머니를 덮쳤고요. 이 사고로 5살 유치원생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SUV와 충돌 사고 이후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 SUV 운전자는 승용차 충돌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와는 관련 없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국가수에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의뢰했고 두 운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이 두 운전자 중에 누가 더 책임이 무거운지 그리고 또 민식이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짓 없이 빨리 진실이 얘기되고 규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유지하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법안들 또는 법률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뭐 고칠 곳이 있는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수사가 잘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감염이 확인됐고 일부 확진자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 대전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을 소독합니다. 이 병원에서 대전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2명이 입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이 폐쇄되고 환자 10명과 직원 24명이 이동 제한 상태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2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로 올라가 보면 먼저 확진된 방문 판매업을 하는 50대 남성이 나옵니다. 이 남성과 접촉한 확진자만 현재까지 8명입니다. 대전시는 이 남성을 포함해 접촉이 많았던 방문 판매업 관련 확진자 3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고 역학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동선이 겹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단계 방문 판매업과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 남성은 확진자 2명과 함께 신천지 교인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신천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에 말했는데 대전시는 이번 감염 사태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16명 중 3명이 신천지로 밝혀지고 있어 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도 서울과 경기 등까지 퍼져 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전 지역 방문 판매업소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자 별도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감염 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폭발적 확산으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인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확진자는 보름 만에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 확진자 18명이 발생한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이번 주엔 대전에서 미등록 방문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만약 연결고리 없는 환자가 1명이라면 사실은 무증상 감염이 몇 배나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추정만 할 뿐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하루 30명에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재의 장기화 상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하루에 확진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던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와 같은 폭발적 확산, 즉 재유행 가능성입니다.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유행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현재의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 발령된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방역당국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여름은 국내 여행지가 크게 붐빌 걸로 예상됩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일부 해수욕장은 예약제가 도입돼서 7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또 해수욕장이 붐비는 정도를 빨강과 노랑, 녹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될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벌써 8월 초 기온에 육박합니다. 더위가 반가운 해수욕장들. 다음 달부터 연달아 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남 14개 해수욕장이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일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합니다.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가고 싶은 날을 지정하면 되는데 예약이 됐다면 현장에서 예약증을 제출하고 발열 검사까지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약제 해수욕장들은 이른바 안심해수욕장으로 분류돼 전남도가 추진하는 안심여행지와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외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에 대해선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려는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심한 경우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겁니다. 30분 단위로 밀집도가 집계되는데 적정 인원 대비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해서 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 없이도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2m 간격 파라솔 치기와 물 밖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해운대,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런 조치들은 이용객이 많고 통제가 어렵다는 해수욕장의 특수성이 고려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열리던 행사와 야간 개장도 금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9330님. 자기 나라 안에 혼란도 정리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예, 이어서 8736님. 북한의 상대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태의 남북 관계까지 심각한데 모두 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12달에 9번째 20살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의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됐죠. 10장까지. 예. 날이 더워지니까 다들 침방울 차단 마스크 더 얇은 거를 많이들 찾게 될 텐데요.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수급이 원만히 이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